민간 병원, 대형 사립병원에서도 수련받고 일을 한 적이 있고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도 일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조금 규모가 작은 대학병원에서 중환자실을 맡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다양한 저의 경험이 선생님들께 좀 의료 자원 분배 현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의료인의 사회적 책무와 한계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경험하고 생각한 내용들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제 의료인의 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중환자실의 현실과 의료 자원 분배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게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역량 강화의 방안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의사 협의회에서는 의료인의 사회적 책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와 전문가 단체들이 항상 이제 환자들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할 책임이 있고, 그 개별 환자의 진료보다도 더 넓은 의미에서는 공중보건의 건강 증진과 통합하기 위해서 이제 당국과 협력을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우리 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개별 환자, 내 앞에 지금 있는 환자에게는 환자의 권익, 또 환자의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그 노력들이 모여서 이제 공공의 건강 증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방향이 항상 똑같이 가는 건 아니고 때로는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멕시코 같은 나라에서는 의료인 초기에 코비드-19 초기에 이제 의료인을 통해서 번진다, 이런 거짓 뉴스 때문에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테러들이 있었고, 그 와중에도 이제 그 병원에 일하는 간호사들은 자신의 이제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의료인이 사회에 지는 책무가 있죠. 소방관이 사회에 대해서 지는 책무가 있고, 공무원이 사회에 대해서 지는 책무가 있습니다. 사회도 역시 의료인에 대해서 책무를 집니다. 일단 법적, 제도적 장치로 보호를 해줘야죠. 의료인이 이제 정부 당국의 지시에 따라서 백신을 받아서 이제 시민들에게 이제 백신 접종을 하지만, 그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개인 의원들이 이제 책임을 질 수는 없는 노릇이고, 환자들을 이제 직접 만나보고 이 사람 빨리 병원에 보내야 되겠어, 아니면 생활치료센터 쪽으로 보내야 되겠어라고 하는 역학조사관이나 트리아제를 하는 의사의 판단도 역시 법적 보호를 이제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당신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대학병원에 가야 되는데 생활치료센터에 가 있으라고 해서 돌아가신 거 아니야?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면 누가 역학조사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회적 낙인과 차별로부터도 이제 보호를 해줘야 되죠. 코로나 이제 초기에 이제 의료인은 마트를 이용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공문이 한번 지자체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다행히도 이제 언론사에서 먼저 이런 문제를 이제 제기해 주시고 의료인을 보호해 주시는데 앞장서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자원이 제공이 돼야 되죠. 그 신종 감염병 환자들을 진료하는 데 적절한 그 의료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개인 보호 장구가 모자르지 않게 제공이 돼야 되고, 만약에 의료인이 감염이 되었다라면 충분한 이제 치료를 위한 지원과 보상이 있어야 될 겁니다. 군인에게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가 필요하고, 소방관에게는 소방수와 방화복이 필요하듯이 필요한 자원을 지원해 주는 것 역시도 이제 책무가 되겠죠. 권한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년 전에 이미 2002년도에 이제 영국의 중환자실을 대상으로 했었던 이제 논문인데요. 어떨 때 그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스트레스가 가장 높으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리커더 척도식으로 간단한 조사를 했었던 겁니다. 의사의 책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환자를 치료하는 것, 지금 내 앞에 온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제 만들어 주는 것이고, 소방관의 책무는 이제 불 속에 있는 이제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고 구출하고 또 화재를 진압하는 게 그들의 이제 책무가 될 건데, 자신의 책무를 다 할 수 없는
자기 직업의 역할을 다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면 그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어떨까요? 내 눈앞에서 불을 끄지를 못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소방관이 갖는 그 트라우마는 어떨까요?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환자가 있는데 이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이 없다. 중환자실 안에. 그렇다면 그 의사가 받는 그 스트레스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 중에서도 자원을 배분하지 못해서 자원이 부족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지금 이 영국의 중환자실 의사들 대상으로 했었던 연구에서는 1등이었습니다. 1등. 독보적으로 뭐 평균값이 4.08을 보였었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초기에 뭐 환자들이 막 물밀듯이 이제 뉴욕 미국 동부에 이제 응급실로 이제 밀고 들어올 때 많은 의사와 이제 여러 의료인들이 뭐 힘써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 밀려드는 환자를 다 처리하지 못하고 치료해드리지 못하고 치료에 이제 실패를 하고 돌아가시는 걸 보게 되면서 이 뉴욕에 있는 한 펜실베니아 쪽이었던 것 같은데 응급의학과 선생님은 이제 집에 돌아가서 이제 자살을 이제 하는 일이 있었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이 케이스 이분 한 분만 있었던 건 아니죠. 뭐 끔찍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뭐 미국에서는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모실 데가 없어서 이렇게 트럭 컨테이너 안에 이분들의 이제 마지막 육신을 모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아래 사진 이제 홍콩에 있는 중환자실 사진인데 한꺼번에 환자들이 이제 밀고 들어오게 되면서 살아있는 노인과 돌아가신 분들의 육신이 한 공간 안에 저렇게 같이 모여져야 되는 그런 상황. 물론 이제 거기에 놓여 있는 환자분들이 갖는 트라우마 엄청났겠죠. 저 공간 안에서 일하는 의사 간호사들의 트라우마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옆자리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쳐다보세요. 다 살아있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옆에 누가 좀비 같은 분이 이렇게 앉아 있다, 누워 있다. 그럼 무서워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료 자원 분배는 굉장히 이게 문제가 되면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두 가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12월에 되면서 지금 전국의 중환자실 지금 병상이 굉장히 부족해졌는데 환자 수가 늘어나면서 제가 일하는 중환자실도 지금 일주일이 넘도록 자리가 없습니다. 새로운 자리가 나지는 않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고위험 수술 환자가 이제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중환자실로 들어올 수 없다.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급성 악화 환자가 병동에 생겼는데 중환자실로 들어올 수가 없다. 응급실에 집중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실려왔는데 중환자실로 입원을 할 수가 없다. 타 병원으로 전원을 해야 된다. 그럼 또 길거리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골든 타임을 놓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의료진과 의료인 사이에 왜 너는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중환자실 자리가 없어? 왜 우리 환자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 의료인과 환자 보호자 사이는 어떻겠습니까?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왜 우리 아이가 입원할 자리가 없어? 그 상황과 그 컴플레인을 계속 받아야 되는 의사 간호사들이 받는 상처, 소진, 또 늦게 들어오면 이제 결과가 나쁘죠. 중등증 환자가 중증 환자인 상태로 이제 중환자실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과가 나빠 환자 안전에 문제가 돼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보건의료 전달 체계는 뭐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1, 2, 3차로 환자 이제 상태에 따라서 동네 의원에서 중소종합병원으로 또 상급종합병원으로 이렇게 이송을 하거나 이제 전원 의뢰를 하는 시스템이 있죠. 소견서를 받아서. 하지만 이건 외래 환자 중심입니다. 중환자가 일 경우엔 다르죠. 만약 어떤 환자분이 숨이 차가지고 근처 동네 이제 중소종합병원에 딱 갔는데 이분이 딱 검사를 해봤더니 산소 포화도가 너무 나빠서 지금 인공호흡기를 하지 않으면 돌아가실 수 있는 상태. 다른 병원으로 지금 이송할 수 있는 틈이 없어. 바로 그 자리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상태가 되는데 환자가 쇼크 상태고 인공호흡기를 달았어. 그럼 대학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으로 바로 이 사람을 빨리빨리 보낼 수가 있느냐? 불안정하기 때문에 옮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환자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병원의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원을 보내고 싶어도 뭐 지금 뭐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다들 자리가 없어요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또 보냅니까? 이런 조건에서는 중증 환자들이라고 하는 조건에서는 이런 보건의료 전달 체계가 쉽게 이론적으로 작동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중증 환자 진료 구조를 잘 갖추기 위해서는 중환자실이라고 하는 환경과 자원이 있어야 되고, 그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예산이 있어야 되고, 병원의 투자가 있어야 되고, 국가의 정책이 있어야 되고, 그래, 이 정도면 우리 사회에서 이 정도 수준은 돼야지라고 하는 사회적인 합의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사회,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중환자실 치료는 요 정도 환경과 요 정도 인력은 있어야 되겠어라고 하는 합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돌아가시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도 저럴진데 공중보건 위기 때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공중보건 위기 때도 이런 재원을 어떻게 쓸 거야, 자원 전달 체계는 어떻게 가져갈 거야, 인력은 얼마만큼 있어야 돼, 정책은 어떻게 써야 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방역, 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환자를 찾아내서 격리하고 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이제 병원으로 모자르니까 생활치료센터라고 하는 이제 획기적인 방법을 동원했었던 것이고, 거기서 경증 환자들이 이제 생기면 그분들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관찰하고 치료할 수 있는 중소병원이나 지방의료원이나 뭐 이런 병원들로 이제 수준을 높여서 환자들을 이송을 했죠. 근데 거기에서부터 나빠지는 환자, 중증 환자, 최고로 위중한 환자,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급 종합병원이나 아니면 이제 집중 치료가 가능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과연 그건 잘했느냐 이거죠. 그건 우리나라 이제 자료를 이제 해외 뭐 데이터셋에서도 찾아봐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자료 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중증 환자가 늘어날수록 사망하는 환자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물론 치사율이 높아지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그게 전적으로 중증도 때문만이냐, 혹시 자원이 모자라서 그랬었던 건 아니냐라고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원이 모자란 상황에서는 코로나 환자 말고도 다른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자원이 동시에 모자라지기 때문에 초과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초과 사망에 대한 많은 이제 분석들이 지금 저희 학회에서도, 대한중환자학회에서도 그렇고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발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따가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그것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했거나 자원 자체가 처음부터 부족했었기 때문이죠. 아까도 제가 전달 체계, 자원, 재원, 정책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위기 상황에서 적절하게 자원 배분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 어느 한 가지 요소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이게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의료 전달 체계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그렇다면 대형 상급 종합병원을 우리나라에 많이 지으면 해결이 될까?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의무 설치 비율은 의료법에 따라서 5%입니다. 1000병상을 지으면 그중에 50병상을 중환자실로 만들면 되거든요. 그럼 의료기관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5%에서 10%를 올리면 이게 그냥 다 해결이 될까? 그럼 그 안에 환자들은 넣어놓고 치료는 누가 할까?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수도권에 병원을 많이 짓겠다고 하는데, 권역별로 우리 뭐 수도권 인구가 2천만이 되지만 나머지 2천만은 비수도권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그 중증 환자의 수용 능력에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 접근성은 정말 5분 15분 안에 갈 수 있는 대학병원이 수도권 말고 다른 데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데는 없죠. 5분 15분 안에 대학 이용할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대학병원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까도 이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이대로 좋은가? 필수 진료 과목, 분야 어떻게 정의하고 양성할 수 있는가? 많은 부분이 필수 의료인 건 맞습니다. 동네 의원, 수학과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 빨리 가서 즉각적으로 이제 해열제를 받아야죠.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필수 의료인 분야가 내가 쉽게 접근해서 빨리 프라이머리로 이제 평가를 받고 바로 이제 즉각적인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내 눈앞에 있는 작은 의원이냐, 아니면 나의 목숨이, 나의 가족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응급 또는 위중한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적절하게 치료받으러 갈 수 있는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의료 인력의 존재냐, 뭐가 필수 진료고 뭐가 필수 진료 과목 분야라는 거죠. 거냐는 거죠. 그건 사회적인 합의가 이제 필요한 거죠. 우리 다 사회에서 최대 다수를 살리는 게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가? 아니면 최대 다수를, 최고로 많은 환자를 다 살리지 못하더라도 모두가
모두가 평등하게 또는 공평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에 한 번, 입원실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입원 한번 해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따져 물어야 의료 전달 체계도 적절하게 이제 거기에 맞춰서 갖출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미국의 종합병원 중환자실 사진입니다. 1인 격리실 환경 좋죠. 감염병을 잘하면 수용이 가능할 겁니다. 일반적인 치사율이 약한 그런 이제 신종 감염병이라면, 하지만 메르스라면 아니면 에볼라라면 이렇게 음압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1인실만 갖춰졌다고 해서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독립된 음압 격리실과 병동이 있어야 되지만 중환자실 또한 중증 환자가 된다면 그 음압 격리가 되는 병실이어야 되는 거죠. 중환자실이.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일반적인 중환자실 격리 병상, 다 1인 병상이지만 여기는 지금 음압 시설이 전실로 갖춰져 있지는 않은 곳이란 말이죠. 전실을 갖추기 위해선 추가적인 공조 시스템이 필요하고 펜던트가 더 필요한데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겁니다. 대한민국 중환자실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깨끗하죠. 새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뭐 환합니다. 다 근데 오픈 병상이에요. 1인실도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신종 감염병 약한 거라도 치료를 여기다 수용을 할 수가 없어요. 치료를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또 다른 거 하나는 간호사 의사가 적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간호사 한 명이 감염이 돼서 격리가 되면 그 팀 간호사 전체가 다 격리가 돼야 되거든요. 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데는 의사, 간호사 말고 다양한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중환자실은 의사, 간호사 외에는 없어요. 미국처럼 뭐 말레이시아처럼 호주처럼 캐나다처럼 유럽처럼 호흡치료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느냐? 없습니다. 영양사, 약사가 중환자실에 와서 같이 팀을 이뤄서 회진을 해야 환자에게 빠뜨리지 않고 충분한 영양제, 뭐 약과의 상호작용들을 다 검수해가지고 조절해주고 하는 세밀한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사진에서 보이시는 이 미국 중환자실에 여기 가운 입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의사입니까? 아니거든요. 여기서 의사는 한둘밖에 없어요. 다 다른 직종입니다. 우리나라는 심지어 중환자실 전문 간호사 제도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 역시도 인정을 못 받고 합의를 못 보고 있잖아요. 심지어 중환자실 간호사의 절반은 경력 1년 미만인데, 국내 중환자실 병상, 특히 격리실, 음압 가능한 격리실은 상황이 이렇습니다. 인구 1000명당 급성기 병상 수는 7개로 OECD 국가 중 2등이라고 하지만 전체 중환자실 병상 수는 일반 소아 신생아 다 합해서 11,000개 정도고, 상급 종합 병원의 중환자실 병상 4,600개 정도인데 그 중에서 격리나 음압이 가능한 곳은 760개. 11,000개에 760개니까 딱 7%거든요. 그 중에서 상급 종합병원에만 해당하면 2%밖에 안 돼. 250개. 250개의 그런 병상에 코로나 중증 환자만 들어와 있나요? 그렇지 않죠. 뭐 결핵 환자, 뭐 암 환자, 뭐 지금 백혈구 수치가 너무 떨어져 있는 분, 다른 감염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여기를 써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분들을 위한 독립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른 요만한 방에 여기 어디 하나 격리실을 만들어 놓고 저쪽에는 다른 일반 중환자실과 여기 격리실이 있으면 이 출입구 하나를 동시에 써야 되잖아요. 일반 중환자와 신종 감염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동시에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넓은 공간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는 얼마나 되느냐? 그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를 했었던 의료기관의 절반 정도인데 그 중에서 전담 전문의가 있는 곳은 밑에 좀 숫자가 잘리긴 했습니다만 300여 명이 5,600여 중환자실 병상, 물론 전체는 11,000개인데를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상급 종합병원은 150여 명 정도 있습니다. 중환자실을 전담해서 보는 의사가 우리나라에 300여 명이다. 중환자실 간호사는 어떠느냐? 뭐 간호사 한 사람이 담당하는 환자는 2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간호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병상 수 대비 간호사 비율이 0.4에서 0.5여야 되는데 이게 이제 평가에 참여했었던 병원의 75% 정도고요. 조금 깨져서 보입니다만 이거를 제가 설명드리면 전체 병상이 20개가 있는 중환자실이 하나가 있다. 그럼 중환자실 간호사 수가 여기 40명이 근무하고 있다 하면 간호사 대 병상 비율은 2대 1이죠. 하지만
5조 3교대로 나눠서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5조로 나누면 8명에서 20명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 한 명이 중환자 2.5명을 봐야 되는 구조인 거거든요. 다른 선진국보다 확실히 높은 숫자인 겁니다. 2.5명이면 어떤 사람은 3명을 봐야 된다는 거고요. 20병상이 아니라 16병상만 쓰고 있는 상황이라면 1대2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호자분들이 와서 왜 우리 아버지가 저기서 계속 부르고 있는데 간호사가 안 보이나요? 다른 환자 보고 있는 거거든요. 1대1로 보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중환자 전문 간호사를 양성하겠다고 해가지고 석사 과정에 중환자 전문 간호사 제도가 있지만 전국에 8개 대학에서 연간 50명 나옵니다. 석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이분들이 뭐 의사 바로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전담 간호사, 뭐 우리말로 요새 PA라고 하죠.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있나요? 그렇게 일을 못합니다. 뭐 하고 싶어도 일단 뭐 이분들이 석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노력을 했지만 뭐 승진에 도움이 됩니까? 뭐 성과급을 더 줍니까? 월급을 더 줍니까? 아무런 유인책이 되지 않고 나는 중환자실 떠나고 싶은데 전문 간호사 자격증 하나 더 받았다가 거기에 얽매이게 되는 거죠. 재원과 정책 분야는 어떻습니까? 중증 병상을 확보하려면 인력을 재배치를 해야 됩니다. 기존 병상을 폐쇄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중증 코로나 병상 10개를 운영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중환자실 간호사 25명을 보내야 그 환자를 볼 수 있는 거지 일반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를 보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25명만 가지고 되냐? 모자라니까 일반 병동 간호사를 또 10명, 15명을 더 동원을 합니다. 15명 정도 동원한다 그러면 일반 병동 하나를 문을 닫아야 되는 거고 중환자실 간호사 25명을 동원한다고 그러면 1대2로만 본다고 그래도 중환자실 10병상을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 중환자 맨날 꽉꽉 차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반 중환자가 못 들어오니까 초과 사망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일반 중환자실에 중환자도 보고 코로나 중증 환자들이 모여있는 병동에 가서도 옷 입고 들어가서 그 환자를 또 보고 하는데 365일 제가 당직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저는 이제 녹아내리는 거죠. 의료인이 절대 부족합니다. 미국에서 한참 전에 나온 가이드라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수요와 필요량에 따라서 공중보건 위기 때에는 표준 치료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이 부족해지고 환자 수가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스탠다드라고 하는 치료를 그대로 다 제공할 수는 없어요. 손이 모자르고 자원이 모자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인공호흡기가 표준 치료야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었다면 너무 환자 수가 많아지고 자원이 모자라면 이제 인공호흡기는 특수한 치료고 인공호흡기 말고 일반적인 산소 치료가 표준 치료밖에 안 될 것 같아라고 하는 선언을 누가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인데 그런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아무도 못 해주고 있으면 병원과 그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은 위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으니까 내가 표준 치료라고 나와 있는 것을 축소했다가 인공호흡기를 해야 되는데 인공호흡기를 못했다가 고소당하는 건 아닌가? 법적 책임을 자기가 감당하고 해야 돼요. 또 일단은 의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인 책무는 들어온 환자를 다 살리는 게 우리의 책무다라고 우리는 이제 배운 거거든요. 공중보건 위기에서 어떻게 판단하라고 배우질 못했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을 다 살리려고 하다 보면 다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되고 다 인공호흡기를 달게 되면 나중에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놓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합의가 우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환자 수가 많아지고 자원이 모자라질수록 사망률이라든지 전체 치료 목표 방역 말고 정말 위중한 사람들의 치료 목표 수정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일개 의사나 일개 병원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회적인 가치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회는 최대한 많은 사람을 다 살려야 돼. 그러면 중증 치료 자원을 최대한 동원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질병,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이런 다른 중증 질환 치료 수준도 똑같이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암 환자를 위한 수술방을 문을 닫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중환자 이송과 의료 전달 체계를 더 강화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 우리 사회는
그렇게까지 할 자원과 뭐 그건 없고 그냥 모든 시민들에게 공평한 치료 기회를 주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뭐 아프리카 같은 데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원이 부족한 나라. 일단은 치료 수준은 낮추더라도 입원실을 일반 입원실을 많이 만드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자원은 부족하니까 중환자실 치료는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어느 한 지점을 잡아서 딱 부러지게 요때는 요렇고 저때는 저래라고 만들 수는 없는 문제지만 적어도 우리 사회가 희망하는 또는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욕망과 치료의 수준이 어느 정도야라고 하는 것을 끌고 나가서 합의를 봐야 되고 합의가 안 되더라도 토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정말 모든 환자를 다 받아야 돼? 다 수용해야 돼? 다 병원이어야 돼? 다 상급종합병원이어야 돼? 다 살려야 돼? 라고 하는 게 정해지지 않으면 환자는 어느 한 곳에 다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역량이 되지 않는 병원들까지 다 동원이 되게 되죠. 역할이 다른 보람의 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시립병원이 희생이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원래는 이분들은 중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 병원에 가서 일하시던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상급 종합병원보다 중증 환자 치료하는 전문가가 더 많은 병원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수용 한계가 초과가 되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나 사회적 이익 합의가 안 돼서 수용 한계를 초과하게 되면 어느 순간 그냥 요양병원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더 이상 그 환자들을 받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코호트 격리가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막 음식을 먹다가 지금 턱 밑까지 차올랐는데 그 상황에서 더 밀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상시에 중환자실 병상을 배분을 할 때 우리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은 이런 거는 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중환자실 병상이 지금 하나 남았어. 근데 장기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지금 딱 응급실에 왔네. 뇌사자가 장기를 기증하셨대. 근데 또 병동에서 급성 장기 부전이 생겨가지고 누가 한 분 내려오셔야 되는데 폐렴이 나빠지셔가지고 인공호흡기 달러 내려오셔야 되는데 자 이럴 때 누구에게 병상을 배정을 해야 되나요? 장기 이식 수술을 할 때는 그 기증자의 원래 뜻이 있고 그 기증자가 자기 장기를 기증해서 나의 생명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장기 기증자에게 장기 이식 대기자에게 수술을 하는 것이 두 생명을 살리면서 두 사람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그러한 윤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나머지 한 생명은요. 자, 급성 위기 산모, 막 수술이 필요한 산모가 지금 응급실로 왔어. 근데 또 응급실에 만성 중증 질환인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 또 오셨어. 자, 어떤 분은 우리가 살려야 된다고 우리 사회에서 합의가 되어 있습니까? 서로 말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양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는 하죠. 하지만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나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응급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병원에 후송해서 거기서 자원을 배분하는 이 과정이 응급의학과 의사들에게도 굉장한 스트레스인데 평상시에 우리 의사나 간호사들이 이 스트레스를 다 받고 판단할 수 있게끔 훈련이 잘 되어 있는가? 훈련 여부를 떠나서 내가 한 판단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고 그래 네가 한 판단은 평상시 같으면 모르겠지만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니까 면제될 수 있어라고 누군가 얘기해 준 적이 있는가? 얘기해 준 적은 조금 있습니다만 그걸 확답을 받아야 우리가 자기가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되죠. 몸서리지 않고. 그래서 요약을 제가 몇 가지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회적 가치의 합의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목표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목표 정책의 방향을 정할 수가 있고 그런 목표가 없으면 현장은 법적인 부담, 윤리적인 부담을 다 떠안아야 돼요. 법적인 부담, 윤리적인 부담을 다 떠안아야 되면 나한테 오는 환자는 다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럼 초반에 자원 낭비가 심해지는 겁니다. 나중으로 가면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처음에는 좋았을지 몰라도 해결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비용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사회적인 비용이.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성적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 차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회 윤리적인 원칙이 쓰고 존엄성을 보호해야 되겠다. 기회균등이 중요하다. 우리 사회에서는 공동선이 중요하다.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연대가 중요하다. 이런 윤리 원칙을 국가 생명윤리심의위원회라든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원칙을 만들고 난다면
사회적인 합의가 된다면 그 다음에 자원 배분의 목표를 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최대 다수를 살려야 되겠어?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야? 그리고 난 다음에 현장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임상 기준에 따라서 환자를 배분하면 되겠네, 자원을 배분하면 되겠네 라고 하는 걸 정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야,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임상 기준만 가지고는 안 되고 사회 기능 보호까지도 더 추가해야 되겠어. 그래서 경찰, 군인, 소방 공무원, 응급구조사, 뭐 의사, 간호사 감염됐을 때 이 사람들은 필수 요원들이니까 이 사람들 먼저 좀 치료해줘, 치료비를 줘야 돼, 이런 걸 더 만든다든가, 아니면 취약층에게 자원을 먼저 배분해줘야 돼, 장애인들을 보호해줘야 돼, 노인분들을 보호해줘야 돼 라고 하는 기준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현장의 의사, 간호사들이 환자들에게 자원 배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문 인력, 환경, 예산, 정책, 제가 4가지 요소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평상시에 중환자의 역량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곳입니다. 공중보건 위기에서 감당할 역량 자체가 그래서 없는 거예요. 음식을 여기 목 밑에까지 다 밀어 넣었어요. 거기서 더 먹으라고 지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대유행 시기가 됐을 때 버티고 버티다가 나중에는 초과 사망자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의사, 간호사들이 어떻습니까? 나의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했노라, 의사로서, 간호사로서 나는 실패했노라 라고 하는 실패감과 좌절감과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이런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 역시도 내가 취약계층 환자들을 잘 보려고 여기 공공병원에 뜻있게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환자들만 다 보고 있고, 그 환자들은 지금 다 어디 가서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누구 할머니 돌아가셨대, 누구 돌아가셨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의사가 갖는, 간호사가 갖는 도덕적 손상은 어떻겠습니까? 도덕적 손상이 점점 쌓이면 사직하고 이직하는 거죠. 사직하고 이직하면 더 이상 그분들이 다시 기회가 와도 이 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상처가 커서 시민의 건강에 위협을 주는 요인이 된다. 제도적 지원, 완화 돌봄,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의사가 중환자실에서 환자분 보호자들과 평상시에 권고하고 합의를 합니다. 이제 병동 가셔야 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비용이 너무 없는, 경제적인 여력이 너무 없는 보호자분일 경우에는 병동에 가면 자기 일을 그만두고 하루 일당 버는 거를 그만두고 와서 간병을 하든가, 아니면 간병비를 내야 되는데 간병비는 요새 얼마나 비쌉니까? 회복이 어려운 말기 임종 환자에게 우리가 연명의료 결정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연명의료 결정법은 임종 과정에 들어가는 환자들한테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임종 과정으로 갈 것 같아요. 이 환자가 한 2-3일 뒤면 얼마 못 버티실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임종 과정은 아니야. 지금은 말기 상태고 회복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법 진행을 할 수 있나, 적용을? 의사는 말긴 맞는 것 같은데 회복은 안 될 것 같은데 돌아가실 것 같은데 임종 과정이 아니다, 그럼 법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어떤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이런 그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연명의료 유보 결정을 앞으로 당겨도 되겠어라고 하는 법적 책임 부담을 아무도 해주지 않았잖아요. 더군다나 그 환자들을 그럼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계속,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중환자실에 계속 계셔야 되나요? 그러니까 완화병동에 가셔서 마지막 돌봄을 받으셔야 되는데 완화의료 자원이 우리나라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적절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이건 미국의 데이터입니다. 중환자실이 전체 병상의 75%가 넘어가면 2주 뒤부터 초과 사망이 쫙 증가하더라라고 하는 걸 이 사람들은 이제 계산을 한 거죠. 우리나라는 이런 걸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물론 뭐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똑같지는 않겠죠. 한마디로 이제 요약을 하면 결론인데,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는 위기 대응 개념은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우리 사회와 또는 일개 의료기관이 또는 그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인이 위기 대응 개념이 아직 우리는 충분히 훈련받지를 못했다. 더군다나 중증치료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느냐. 아까도 제가 이제 우리가 급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동네 의원이 많아야 되느냐, 아니면 위중증인 상황에서 생명의 경각이 달린 상황에서 내가 중증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이 있어야 되느냐, 이거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것인데 아직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제 사회적 이익과 가치에 대한 토론과 합의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중환자 치료 자원과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선 연자분께서 이제 공공의료 자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중장기 대책이 필요합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의사, 간호사가 의료기관 제도적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써야 최대한 효과를 얻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